예, 안녕하세요. 우리 헌법 시간입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헌법 시간을 허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실력으로 무장하고 배운 지식을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채팅이 열어져 있죠? 안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이제 주체를 하다 말았는데, 기본권의 주체는 이제 이런 거겠죠. 말 그대로 기본권은 제가 여러분께 주관적 공권이다. 절대로 이건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뭐냐? 주관적 공권이다. 여러 번 이제 반복될 겁니다. 그 기본권은 공권이니까 공법상 권리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이죠. 주관적이라는 말은 개인이 가지는, 개인이 행사하는 이런 뜻이니까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건 기본권은 일종의 하나의 권리죠. 권리. 권리란 말은 법상의 힘이다. 또 자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이 권리를 누가 갖느냐. 이게 주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권리는 누구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하느냐. 이제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제한을 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하느냐. 아니다. 일정한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파트죠. 따라서 이 기본권의 주체에서는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국민이 당연히 갖는 것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130쪽을 보시면 세 번째가 그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제가 읽어볼게요. 법인은 법상 인정된 인이다. 그렇죠? 이건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다르죠. 자연인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인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연인은 아니고 법으로 법 제도상 사람으로 보자. 이걸 보통 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은 매우 중요하죠. 과거에는 근데 법인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이 자연인인 개인의 이 생각 영역이나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시켜주기 위해서는요, 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우리 인류에게는요, 법인 없는 경제 질서 또는 법인 없는 사회 질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대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성도 뭐죠? 삼성도 법인입니다. 현대도 법인이고, 수많은 각 회사들은 상법상 법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거 말고도 각종의 재단법인 또 사단법인, 그래서 수많은 법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들은 자연인과 달리 법상 인정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법인은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넷째 줄에 보시면요,
인간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 예를 들어서 양심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사람들도요, 재산권이라든지 재판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무슨 주식회사 삼성 그랬을 경우에, 또 삼성전자 그랬을 경우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재산이 침해되거나 또 훼손됐을 경우에는 구제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법인 즉 법상 인정된 사람에게는요,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기본권은 향유할 수 없지만, 그와 다른 재산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오늘의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기본권의 효력이에요. 효력. 이 문제 효력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까지는 쉬웠어요. 또 기본권이 뭐냐, 이것도 어렵지 않고, 기본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기본권의 효력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본권은요, 조금 전에 제가 주관적 공권이라고 그랬죠. 주관적 공권. 즉 기본권은 본질이 권리인데 공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면 이건 요 공권이란 말을 풀었으면, 기본권은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본권은 개념으로 보면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국가에게 주장하는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권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머릿속에 기본권은요, 누구한테만 돼요? 국가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개인과 개인은 어떤 원리로 운용되느냐? 개인과 개인은요, 사적 자치 또는 계약 자유,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라고 하는 법 원리가 개인 간에는 적용됩니다. 기본권 적용 안 돼요. 그러나 개인과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요, 기본권이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채팅창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언급이 없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봐요. 개인과 개인은 사적 자치예요. 그다음에 개인과 국가는 기본권 관계다. 기본권 관계. 그에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뭘 주장합니까? 기본권 관계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기본권이 효력이 없고 계약 자유 또는 사적 자치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젊어서 이런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은 내 집을 한 채 줄게. 그런 이제 약속을 할 수 있죠. 각각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뭐 1억 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판에 지면 아파트를 주겠다 말이지. 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계약에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계약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위바위보 한 판 해가지고 지면은 아파트 하나씩 주겠다 말이지. 이런 계약도 유효합니다. 또는 내 가위바위보해서 지면 내가 평생 네 밑에서 심부름하겠다. 이런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건 왜냐? 계약 자유예요. 계약 자유. 사적 자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위바위보해서 한 판 질 때마다 뭐 100원이나 뭐 1000원이나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한데, 자, 가위바위보 한 판에
내가 너에게 평생 내가 심부름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맞아요. 그 문서를 다 썼으니까 가위바위보 한 판에 내가 지는 사람은 평생 종로로 타겠다. 심부름하고 살겠다. 그런 계약을 작성했어요. 문서에다 다 적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할 것이냐? 자, 두 사람이 심신미약한 상태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오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한 번 해가지고 뭐 억대의 이 집을 준다. 또는 평생 그 집에서 이 종살이로 일을 하겠다라는 계약을요, 이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에 맡기면 어떨까요? 이게 국민의 생명이나 인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위바위보해서 한 판에 1,000원씩 주고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뭐 쉽게 오케이 하죠. 가위바위보해서 10,000원씩 한다. 이제 부담 가지만 그 계약도 유효해요. 그런데 가위바위보 한 판에 각각 뭐 3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걸 그냥 주기로 했다. 자, 이 정도 가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평생 네 집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할 것이냐? 여러분, 그 계약은요, 사적 자체라든지 계약 자유라고 하는 원리에 따른다면 그러한 계약도 유효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유효하다 보면요, 자칫 가위바위보 한번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가 있을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미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기본권을 적용시켜 옳지 않느냐? 이제 그러한 주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헌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바로 기본권의 이 사인간 효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본권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요. 국가. 근데 기본권은 개인 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계약을 맺든지 간에 국가나 기본권은 여기에 관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위바위보에서 1,000원씩 내는 게임은 괜찮은데 지면 평생 그 집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계약을 정상적인 사람끼리 계약을 맺어서 문서화 시켰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죠. 가위바위보 한 번 해가지고 평생 그 다른 집에 가가지고 종로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건 허용될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건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또 다른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자, 여기 사장님이 있고 여기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8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코로나 오고 뭐 해가지고 아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12시간 일하고 1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요거는 사장하고 근로자 사이에 사적 자치입니다.
사적 자치. 그렇죠? 계약 자유의 원리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근데 뭐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근로자에게 야 너 계약해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8시간 근무하고 200만 원인데 12시간 일하고 150만 원을 제시해도 이 근로자는요. 이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죠. 집에 가면 뭐 자기 자녀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15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요. 하루에 14시간이라고 120만 원 주겠다. 이래도 이 근로자들은요. 힘들면 그 사장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진 자와 이 약자인데 사장이 계약 자유라는 것을 이유로 계약 자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훼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이 보통 적정하다고 보는데 8시간에 200만 원 좋겠는데 14시간씩 일하고 12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근로자들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사장의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는 계약 자유라는 걸 우리가 금과 옥조로 삼았는데 실제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사장은 계약 자유라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요.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근로자들에게 8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 무너져 버리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장도 근로자들에게 몇 시간을 이상을 일을 시키면 안 되느냐? 8시간 이상을 일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뭘 제한합니까?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 이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째 이런 거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계약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는데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너 8시간 이상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우리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게 하지 못하겠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계약은 안 됩니다. 12시간 일하고 얼마 준다. 14시간 일하고 또는 15시간 일하고 얼마 주겠다라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락될 수 없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권리인 기본권을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개인한테 적용한다. 이런 사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위바위보에서 평생 종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도요. 기본권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시킨 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좀 더워서 상의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 정사무이라는 분이 국민헌법 책 사서 읽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그랬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야 맞죠? 예. 그 법서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읽으시면요. 그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또 표현도 뭐 소설책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법서는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요.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면요. 처음에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서는 이게 좀 읽기가 어렵다는 걸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상당히 쉬운 부분만 제가 이 책에다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시면 제가 신문의 기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한 5, 60편 정도 제가 잘라서 게재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가시다가 보면 조금 지루하다가 그걸 보면 좀 이제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까지 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기본권 중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총론 부분이 좀 이렇게 이론적이라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기본권 강론을 하기 때문에 뭐 생명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라든지 각종의 기본권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활에 와 닿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만 잘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1쪽인데 제가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셋째 줄인데 회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런 이제 그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1년) 내에는 퇴사하지 않는다. 1년 퇴사하지 않는다. 퇴사 안 한다. 만약에 퇴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물어주겠다. 3천만 원. 이런 조건을 왜 달까요? 다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조그만 이제 그 소규모 회사인데 사장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1년 이내에 회사의 정보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나가서 회사를 차린다거나 또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사장님으로서는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단서를 주느냐. 1년 내에는 우리가 퇴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퇴사를 하게 되면 너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물어줘라 달라.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해요. 그래서 괜찮죠? 이 정도는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요. 이 회사에 들어오면 10년간 퇴사할 수 없다. 이 약속을 위반하면 3천만 원을 내라 말이죠. 자,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보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년 이내에 퇴사를 금지한 것은요. 나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 맞아. 1년 만에 가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그 회사가 기존 회사는 이제 아무런 내용이 없게 될 수 있으니까 1년간은 퇴사를 금지한 그 약정은 괜찮다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정을 보면요. 10년간 퇴사를 금한다. 10년간. 이거 약속을 위반하면 3천만 원을 물어주겠단 말이죠. 제 책에다가 이걸 1억이라고 썼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10년간이나 퇴사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 직업의 자유가 있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직업 선택의 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내가 몇 년 근무하다가
싫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두면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면 10년씩이나 퇴사를 금지하면서 이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또는 1억의 돈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이 약정은요, 헌법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1년 내에 퇴사를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질 않고 계약의 자유의 범주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도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년 내내 퇴사하면 안 된다. 돈 손해배상을 내라 말이지. 이거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근데 10년간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직업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 아니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3년 내 퇴사를 금하고 3천만 원 배상을 물어준다. 이런 약정은 유효하냐, 이게 유효하냐. 또는 5년간 퇴사를 금지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효하냐. 또는 7년간 퇴사를 금지하고 이 배상액을 물어주게 하는 그 약정은 유효하냐.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들었으면요,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 정도는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괜찮지만 5년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5년도 되고 7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해석할 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법학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와야 옳단 말이죠. 그런데 1년 내 퇴사를 금지했다. 이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리 있다. 10년 동안이나 못하겠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 정도는 의견이 합의가 될 수가 있는데 3년이면 어떨 것이냐, 5년은 어떨 것이냐, 7년은 어떨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요, 각각의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 헌법학에 있어서는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의 근로계약을 맺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나 그다음에 계약 자유, 이거를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 사적 자치나 계약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말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예컨대 훼손한다. 그럴 때는요, 이거는 이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어디까지가 헌법에 어긋나느냐? 7년 제한이면 어긋나느냐? 3년 제한이면 어긋나느냐? 아니면 5년은 괜찮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요, 요게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기본권의 대사인 간의 효력은요, 매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성은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둔다. 또는 여성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둔다. 그런 약정을요, 언제 받는가 하면 회사 입사할 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사 계약을 맺을 때마다 단서가 뭐가 있냐면, 여성들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에 대해서요, 어떤 이제 자매가, 야, 이건 부당하지 않냐 말이지, 왜 결혼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느냐라고 해서 그 단서 조항을 난 동의 못하겠다 해서 X를 착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회사가 그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회사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성은 예컨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면 남자는 그만두지 않는데 왜 여성은 그만두느냐 말이죠. 그 남녀 이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 들어올 때 그
그 단서를 쓱 넣어놔요. 그러면 자, 그 자매가 회사에 들어가야 될 사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회사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 자매 보고 너 지금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나가라. 이럴 경우에 이 참 이게 상당히 그 막막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가는요, 기본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국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는요, 공무원을 채용에 있어서 결혼하면 그만둔다. 이런 단서 자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헌법이 어긋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뭐 임신하면 그만둔다. 그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계약은 누구죠?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단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이게 위헌이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죠. 1년 내 퇴사, 10년 내 퇴사, 3년, 5년, 7년을 보세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어떠한 조건도 달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뭐 제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을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 퇴사하면 사장님이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퇴사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뭐 1년 내 퇴사 금지, 6개월 퇴사 이런 말은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 옳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충돌을 좀 보겠습니다. 133쪽에 5번입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좀 재미없다고 그랬죠? 예. 기본권의 충돌은 여러분이 뭐 재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요. 언론에서 어떤 이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근데 보도 내용이 어떤 사람의 인격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그런 거 많이 있죠. 언론의 보도가 어떤 사람의 인격권 또는 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이건 언론에 보도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책을 냈는데 책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든지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두 개의 기본권이 서로 부닥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헌법상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쪽에서는요,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표현의 자유.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헌법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 요 두 개의 기본권이 서로 이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뭔가 기본권의 충돌이 되는 것이. 따라서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툰다든지, 문학적 작품에 대해서 명예훼손 침해를 다툰다든지, 또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는 흡연권 있죠? 흡연. 그러나 담배 냄새를 맡기 싫은 그런 권리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혐연이에요. 혐연. 냄새를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 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흡연권이에요. 그러나 그 담배 냄새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싫은 사람은 뭡니까? 혐연. 그 연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 그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야, 그 담배 냄새 맡기 싫으니까 일체 담배를 팔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기호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되겠지만 뭐 담배를 피건 커피를 마시건 자기 기호란 말이죠.
그럼 자유롭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대에 오른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에서는 그 냄새가 맡기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담배를 나가서 펴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공공 건물에서 담배를 막 피웠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공 건물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이게 제한합니다. 또는 건물 밖에서도 담배 피우는 그 영역을 제한해서 어떤 영역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수록 뭐가 보장됩니까? 혐연, 냄새를 맡기 싫다. 혐연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공건물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개인의 집에서는 뭐 남편들이 담배 피우면 부인의 눈치 때문에 나가서 피우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가서 이제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양자에 대한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기본권에 충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요, 어떤 실제적 조화, 실제적 조화란 말은 우리가 이 기본권 충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 실제적 조화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두 권리 사이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는가, 이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 간의 최적 실현, 흡연도 보장하면서 혐연도 보장하는 이렇게 양자를 다 양립시키려고 해요. 따라서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양립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담배 피우는 자유만 먼저 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흡연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맡는 사람들의 맡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는 보장이 안 됩니다. 반대로 담배 연기가 싫다 그래서 이 혐연권만 보장하면요, 담배 피는 사람의 자유가 또 훼손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양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제가 아직 말씀드렸고, 요새는 이제 갈수록 분위기는 흡연의 자유보다는 혐연, 냄새를 맡지 않는 쪽으로 좀 더 이 무게의 추가 기울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양자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조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수열 거부입니다. 수열 거부. 이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수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수혈을 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것을 절대 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제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 엄마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죽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엄마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좀 교수할 때 좀 초창기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혈 거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번 좀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수혈을 거부할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구약 성서에 보면 우리가 이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수혈 거부를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예컨대 지금 이게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말로부터 그 성경 구절로부터 사람에게 수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피채 먹지 말라는 말하고 수혈 거부는 먹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모자라는 피를 이렇게 넣는 건데 왜 수혈 거부까지 확대되면 되겠는가?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느낀 생각은 여호와의 증인의 그 이 성경을 해석하는 리더들이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혈 거부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먹지 말라는 데서 문장으로부터 이제 피를 공급하지 말라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건 불합리하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그 분들 중에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딸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그 엄마를 유기치사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 이 대상자를 버렸다 이게요. 버림으로써 상대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엄마를요,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배 아파 난 딸을 수혈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통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볼게요. 이 엄마는 왜 수혈을 거부해서 자기 친딸이에요. 친딸. 배 아파서 난 딸이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자, 수혈을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와 수혈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수혈을 거부할 때 인간의 법하고 자신이 믿는 신, 여호와 증인이 믿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법의 세계가 있어요. 수혈 거부하면 법은 어떻습니까? 이건 처벌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의 법,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그 신의 법은요, 수혈 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혈 거부를 하면 처벌하죠. 그런데 이 그들이 믿는 신의 세계에서는 수혈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상급이. 너는 정말 우리의 교리를 잘 믿었단 말이죠. 순종했다. 상급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수혈을 허용했다고 보세요. 허용하면 그가 믿는 신에 의해서는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벌을. 그렇죠? 그러니까 수혈을 거부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면 그가 믿는 신은 상급을 줄 것이다. 상급을. 도리어 수혈을 허용하면요, 이 땅에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요, 엄마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지금 요 인간이 만든 법의 세계는
요거 얼마 안 된다. 100년도 안 된다. 100년도. 그쵸?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엄마는 이렇게 결단을 낼 수 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때는 인간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요를 거부한 것이.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 엄마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는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딸한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거부해서 지금의 이 땅에서 처벌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자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수요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를 거부함으로써 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여러 말씀 줬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의로 모든 것은 그거 하나로 귀결되어 옳다 말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재물도 천국에 저금을 하고 천국에 보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지금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 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죠. 저도 이제 제가 55년생이니까 만 67세입니다. 분명히 살 날이 많지 않죠. 또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을 정리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정말로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그 기수가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 시계로 따지면요, 한 뭐 11시쯤, 10시쯤 됐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역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옳잖아요. 근데 우리 정광 목사님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거기에 또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머니들, 이 엄마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배 아파 난 딸을 갖다가 목전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까지라도 수요를 거부한단 말이죠.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자기 믿는 신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본받을 점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단이지만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 이단들의 믿음 생활 그 강도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매우 약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오늘도 제가 고영일 변호사하고 그 안희환 그 목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왔지만 지금 이 땅에 그 지도자라는 분들이 뭐 김장환 뭐 등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또 안희환 목사는 뭐 그분을 존경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많겠는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을 흉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잘 안 하기 때문에 자제하기 때문에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정말로 이 땅에는 이 싹군 목사가 많이 있는 것이. 김장한 목사는 늘 보면 이긴 쪽에만 선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 때에도 보면
윤석열도 안수했지만 이재명이가 교회 찾아와서 할 때도 거기에도 다 문을 열어두고 있단 말이죠.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냐,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가. 여러분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정강훈 목사님이 예컨대 많은 일반 목사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배척받듯이 올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교수들도 그래요. 교수사회에서도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나 교수가 교수를 향해서 하는 얘기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정말 예수 한국을 목숨 걸고 있고, 그분의 그 실제 그 삶을 보면요, 제가 1년간 최측근에서 제가 목사님을 바라봤지만 정말로 그 삶 자체가 아주 돈 문제에 대해서 100% 초연해 있는 것이, 뭐 여성 문제는 이미 뭐 다 끝난 거로 되어 있고, 오죽했으면 주진우라고 하는 그 뭐 기자가 정강 목사님 15년인가 조사해 봤는데 돈과 여자 문제는 없더라. 그건 더 이상 체크한 것은 시간 낭비다 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요, 이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목사들은 듣기 싫어하죠. 적절하게 가르치고 적절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옆에서 올바른 말을 하니까 짜증나고 좀 신경질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그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요, 이긴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은 그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이길 자를 발굴하고 모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길 자를 이기게 만드는데 진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긴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도해서 정말 예수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이냐?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으로 봐요. 따라서 여러분 조금도 동요하지 않겠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 국민의 기본권은요,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광화문 사거리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통행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행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집회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따라서 길거리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집회는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합니다. 기본권 제한을 왜 하게 되냐면요, 그것은 헌법이 말하는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지금 이 기본권 제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기본 이 자유와 권리는요, 제한 목적이 있어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권 복리. 이 목적은 여러분이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문재인 정권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을 많이 했던 것이죠. 광화문에서 일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옳겠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실 원칙이 나오는데, 그게 과잉 금지입니다. 과잉 금지. 이 과잉 금지란 말은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과잉,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뜻입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 그게 과잉 금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지나친 것이냐, 또 어떤 경우가 지나치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과잉금지란 말을 크게 했는데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지나친 경우인지, 어떤 경우가 지나친 것이 아닌 경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4개의 원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1번 그 원칙은요, 요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 제한에는요, 그 목적이 대부분 정당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각종의 이제 집회를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집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깐만 여러 모이면 병이 올라갈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대부분 이 목적은 다 정당합니다. 여기서는 큰 문제 안 생겨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방법의 적정. 뭔가 무슨 말인가면, 자, 어떤 기본권을 제한해요. 제한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죠. 제한 법률. 이 제한 법률이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대부분 정당하다 그랬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제한하는 법률이 목적이 정당한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목적 달성의 방법이 적정한가 또는 적합한가를 따집니다. 목적 달성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제가 여러분 좀 이따가 한 예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최소 침해. 제한 법률이 목적 달성에 정당해요. 제한 법률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방법상 적합해요. 세 번째는 이 제한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침해만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이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 말고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금 선택된 그 제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 말고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지금 선택된 법률은 10개를 제한해요. 그랬는데 10개를 제한하지 않고 8개만 제한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존재한다면 최소 침해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네 번째는 법익의 균형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을 통해서 얻으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법익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좀 막연해요. 얻으려는 공익, 그다음에 잃어버리는 사익, 이걸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무게재듯이 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잉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기탁금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3억이고 국회의원은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10%를 얻지 못하면요 돈 돌려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15에서 14이면 반만 줍니다. 15가 넘으면 다 줘요. 기탁금을. 그 국회의원 이제 나갈 때 우리가 6월 1일 되면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지사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내고 나왔는데 10%가 안 되면 5천만 원 안 돌려줍니다. 10에서 15%면 반 돌려주고 15% 넘으면 다 돌려줍니다. 자, 이런 제도가 기탁금 제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첫째, 지금 우리가 뭐 5천만 원 도지사 예를 들어도 좋고 1,500만 원 국회의원 예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 5천이나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안 주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두냐 말이지. 그걸 두게 되면 돈 많은 사람만 도지사에 나가고 국회의원 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지사나 대통령 선거에 기탁금이 없으면요. 지금 몇 명 나올까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3억 기탁금인데 11명인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기탁금 없으면요. 한 1,000명은 될 겁니다. 1,000명. 그렇죠?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심심풀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요 1,000명이나 나오면 관리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진정한 대표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기탁금을 둬가지고 이 출전 자격을 상당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한가요? 목적은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기탁금이 없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 기탁금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대통령 기탁금이 5억이었습니다. 5억. 근데 이게 3억으로 줄었어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러나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3억인데도 11명 나왔으니까 11명인가 12명 나왔는데 만약에 저 제도가 없어지면요. 아마 한 수천 명 나올 거다. 이건 분명히 적절치 않다. 따라서 기탁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정당해요. 그렇죠? 선거법의 기탁금 제도는 정당해요. 두 번째, 그러면 3억이나
5천만 원이나 1,500만 원의 이런 기탁금들이 짝퉁 후보, 거품 후보를 막기에 효과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법의 적정성이에요. 얼마를 설정해야만 우리가 이 기탁금 제도의 목적이 뭐였었죠? 소위 포말 후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거품 후보예요. 거품 후보. 짝퉁이란 말이지. 거품 후보를 막기 위해서 기탁금을 뒀는데 여러분 그 기탁금 이 3억 5천 1,500만 원이 이 거품 후보를 막기에 효과적이냐 적정하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기탁금을 뒀는데 거품 후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정당했어요. 근데 기탁금을요 200만 원 했다고요. 200만 원. 200만 원 하면요 이 3억이라도 11명 나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 하면요 한 1,000명에서 5,000명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 선거가 5천만 원인데 이걸 만약에 도지사 선거 기탁금을 두는데 금액을 50만 원으로 기탁금을 해버리면요 1,000명씩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탁금은 뭐에 어긋납니까?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 여러분 이 방법의 적정성 이해되셨죠? 기탁금을 둬야 되는데 기탁금을 달성하기에 나름 적정한 효과를 나타낼 만한 방법이라 된다 뜻이죠. 그러려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얼마예요? 3억, 도지사는 5천, 국회의원은 1,500만 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요. 이 1,500, 5천, 3억인데 이게 이번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이것 말고도 이 거품 후보를 막을 수 있으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만 말씀드릴게. 자, 국회의원 1,500만 원 기탁금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그렇죠? 한목에 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1,500이 없으면 1,000만 원만 내게 하고 이 5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은 이 추천자를 받아와라. 추천자 500명을 받아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느냐 또는 1,500이 없으면 1,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천자 500명의 사인을 받아오라. 또는 기탁금을 500만 원만 하고 추천자를 1,000명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무조건 1,500만 원을 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1,000만 원만 하고 추천자 사인을 500명 받아오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추천자를 발로 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500만 원만 하고 추천자를 1,000명을 받아오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1,500만 원이란 금액이 목적 달성에도 정당하고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적정하다라고 평을 받는다 하더라도 1,500만 원 말고도 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피해의 최소성이에요. 즉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제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증명이 안 되면 그는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1,000만 원에 추천자 500,
500만 원의 추진자 1000명. 이 제도는요. 일견 보면 1,500만 원보다는 덜 제한하면서 거품 후보를 막고 또 방법도 적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 경우에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에 500, 또 500만 원에 1,000명. 이와 같은 제도가 예상되지만 1,500만 원은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기탁금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방법의 적정, 피해의 최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과잉금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북구청 교통과에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28일인가요?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퀸 다방 앞에다 차를 저녁 때 세웠는데 제가 7시 55분에 그 딱지를 이제 부과했단 말이죠. 부과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다투기 위해서 그 교통과도 갔었어요. 교통과에서는 단속은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8시에 한 단속도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12월 28일쯤 됐으면 깜깜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상가가 다 퇴근했어요. 또 2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에 보통 차량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그 세운다 하더라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어요. 또 상가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러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무조건 밤 8시에 단속을 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건 지나치다. 과잉. 여기는 없지만 아까 봤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이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잉 금지의 위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도 한번 썼고 제가 지금 이 북부 지원에다가 이의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서 바빠가지고 오늘 제가 좀 시간 나면 좀 써볼까 해서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우리 전 목사님 모시면서 애국 운동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하죠. 또 금요일 날 또 모임 있어서 가서 또 뭐 연설을 또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의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직 이 날짜가 지났나 안 지났나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저는 이 북부전에 소송을 내서 판사들에게 뭘 제가 알아보고 싶은가 하면 12월 28일 저녁 때 당의 그 자리에 이 상가에도 사람이 없고 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없는 그 지점에 파킹을 한 것이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속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 그걸 제가 한번 다퉈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지금 그 이의서를 못 썼습니다. 바빠가지고 제가 그동안에는 글도 제가 계속 매주 하나씩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제가 글도 조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이제 그 컬럼도 제가 좀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국 운동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것을 조금 자제함으로써 요번에 이 문제를 처리해서 저는 이 북부지원 판사가 과잉금지를 얼마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한번 다투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요. 그것이 법률이 되었건 또 행정처분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과잉 금지다 말이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나쳤으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퉈야 됩니다.
다툴 자격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24시간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런 동절기에 밤 7시 55분이었는데 그를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나친 것이다. 그걸 다퉈가지고 좀 다투게 되면 뭐 좀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 137쪽에 제가 과잉금지와 본질적 내의 침해금지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전면 금지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금지는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던 것이죠. 또 교회는요. 여러분 5,000명 수용하는 교회도 있고 또 3,000명, 2,000명, 1,000명, 50명 대한민국 교회가 뭐 5만 개인가 된다고 하니까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크기, 규모, 상황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해야 옳은 것이지 모든 교회를 일률적으로 다 대면 예배를 금지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과잉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도요. 202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예배 참석을 제한한 것 그걸 위헌이라고 이제 했어요. 두 번째는요. 개별적 제한이 됨에도 우리 문재인 정권은요. 전면적 제한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런 파주 스타벅스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으면 파주 스타벅스만 뭐 열흘이건 일주일이건 영업을 정지하는 게 맞겠죠. 파주에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영업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교회에 뭐 이 코로나 이 환자가 나왔다면 그 교회만 금지하는 하면 되는 것이지 전국 교회를 금지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 과잉이 되는 것이에요. 지나친 것이죠. 과잉금지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를 국가가 자기 멋대로 주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희환 목사는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공경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형교회 또는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다툰 교회는 몇 안 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다퉜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교회 폐쇄가 됐고 제가 8월 15일 날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광화문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전면적으로 교회의 예배를 금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해당되는 교회만 뭐 일주일 열흘 문을 닫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문 닫겠다. 이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과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면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요. 종교 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든 것이에요. 내용 없는 빈 껍데기.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거나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 아마 이제 5월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실 텐데 이후에 법원은요 분명히 그 당시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들도 최고 통치권자의 이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저도 그 법학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도 야 이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표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폭 사라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권 강론. 말씀드렸지만 기본권 강론은요.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지난 시간 잘 인내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